자, 이제 우리 그 16페이지요. 요 3장의 부동산 시장인데, 자, 일단 요 한 개 띄워보자고요. 첫 번째, 요 시장이 뭐냐? 요 시장에 대한 개념 먼저 파악하시고 있죠. 두 번째, 다시 항상 이 개론 과목은 이 책 제목이 중요하거든요. 앞에 뭐 붙어 있습니까? 부동산 시장이지. 자, 만약에 이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제 시장과 똑같다면 이런 제목이 나올 필요 있을까요? 없는 거지. 그죠? 이 말은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제 시장과 다르게 부동산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 나온 거지. 그거 제일 먼저 머릿속에 생각할 거. 부동산 시장은 비교할 대상이 일반 경제 시장과 비교하면 이 답은 나오겠다. 그죠? 이걸 먼저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항상 나오거든. 얘는 항상 누가 비교할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제 시장과 서로 비교해야 된다. 이걸 먼저 하시라고. 자, 그러면 먼저 이 시장에 대한 종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종류. 자, 우리 그 종류를 딱 보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완전 경쟁 시장 반대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맨 먼저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 반대 뭐 있습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자, 이거 한 목적이고요. 과연 이걸 왜 했느냐? 부동산 시장은 이 마지막 이 말입니다. 과연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이걸 지금 파악할 목적이에요. 지금 목적이. 그러면 우리 아무 책에 있지만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의 차이점, 즉 성립 요건이 4개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성립 요건 4개를 기억하시는데 지금은 하지 말고 단지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시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이상적이죠? 완전 경쟁이고죠. 네, 그래서 자, 거기 4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 말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 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자, 잠시 보세요. 만약에 시장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는데 한 명의 수요자와 여러 명의 공급자에 있으면 분명히 가격에 대한 조작, 가격에 대한 통제는 얘가 지금 흔들겠죠. 딱 한 명 있으니까. 이런 건 분명히 이상적인 시장 아닌 것 같은 느낌상. 그죠? 거꾸로 여러 명의 수요자와 한 명의 공급자에 있으면 분명히 공급자가 시장을 지고 흔들 것 같아요. 봐서는. 그래서 이 말은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어느 일방이 자기 마음대로 시장을 통제하는 거지. 이거 분명히 완전 경쟁 시장 아니겠다. 반면에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여러 명의 수요자와 여러 명의 공급자 있으면 이때는 어느 일방이 자기 마음대로 시장에 있는 가격을 조작을 못한다고. 그죠? 이때는 단지 이 두 명의 협상에 따라 만들어진 이 가격에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뭐라냐면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죠? 그래서 핵심이 그 첫 번째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있을 때가 뭐냐고 이게 완전 경쟁 시장 요건이다. 두 번째 상품에 대한 동질성이 있을까? 예? 상품에 대한 동질성이 있을까 하는 건데 동질성을 갖고 있는 시장이 뭐냐고 이게 완전 경쟁 시장. 즉 이와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똑같은 분필은요. 똑같은 문방구에서 똑같은 가격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와 똑같은 분필은 똑같은 가격을 가진다고. 이와 같은 우리 보통 뭐라 하냐니까 일물일가 법칙을 따라간다. 일물일가 법칙을. 여기에 뭐죠? 하나의 물건 하나의 가격이 있는 거지. 단 앞에 조건이 있어.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에서 똑같은 물건은 똑같은 걸 가진다. 이거 이게 다른 말로 완전 경쟁 시장 승리 요건이라고. 그다음 세 번째,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마음대로 시장에서
진입도 퇴거도 예,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진퇴가 자유로울 때가 어디고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네 번째 뭐 있냐 이겁니다. 예, 정보를 갖다가 공유하는데 완전한 정보를 갖다 뭐 있습니까? 모두가 전부 다 공유할 것. 모두가. 이런 게 뭐냐?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정보를 전부 다 똑같이 알고 있는 그런 시장이 뭐냐? 완전 경쟁 시장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네 가지 모든 요건이 충족될 때가 완전 경쟁 시장이지 요 네 개 중에 단 한 개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죠. 요건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그죠? 자, 기억할 건 뭐냐? 결국은 요 네 개 요건이요. 요런 네 개 요건을 갖춘 게 완전 경쟁 시장인데 그러면 여기서 뭘 묻고자 하냐? 과연 부동산 시장은 이 부동산 시장은 어디 속에 포함될래? 요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문제에서. 이걸 사실은 파악할 목적 아니라고. 느낌상으로 부동산 시장은 이 집안은 아닌 것 같아. 그지? 그죠? 이쪽에 포함되는 것 같아. 내가 봐서는. 그러니까 왜 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냐 묻거든. 결국은 부동산은요. 네. 이 살 수 있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한정돼 있어. 왜? 워낙 비싸니까. 우리 생각해 보자고. 자, 창원시의 60평 아파트가 만약에 7억 정도 한다 해보자고. 그러면 7억 이하 있는 돈을 갖고 있는 분의 결국은 이런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많습니까? 한정돼 있지. 워낙 비싸니까. 또 이런 집을 갖고 있는 사람 많습니까?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굉장히 비싼 고가품이 되어지다 보니까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한정돼 있다고. 또 일물일가 법칙을 따라갈 것인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더라 분명히. 그죠? 아니, 자 우리 첫날에 했던 거 아닙니까? 부동산 결국은 똑같은 물건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동일한 물건 없는 결과 동일한 가격이 없다고. 무슨 말인가 하면 같은 단지에 자 전체 30평인데 똑같은 라인에 자 1호 라인입니다. 1호 라인 보니까 똑같은 여기 있는 30평이 있는데 이 물건 가격이 다 같습니까? 다 틀리잖아. 그죠? 아니 지어진 지 5년 지났어. 101호 102호 모양새 같습니다. 그건 똑같이 매매됩니까? 아니잖아 분명히. 다 틀리거든요. 관리 상태 등에 따라서. 그러니까 동일한 물건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이 있을 수가 없다고. 또 수요자이든 공급자는 시장에 마음대로 진입과 퇴가 쉽냐? 그거 아니에요. 아까 했지만 7억 한다면 7억 이상 되는 분들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그죠? 7억 이하 되면 절대 시장에 진입할 수가 없어. 또 이런 집이 가격이 워낙 비싼 결과 금방 팔립니까? 안 팔려 이게. 그래서 보통 집을 매매할 때 보통 한 달, 두 달 시간 걸리죠. 그거 왜 그러냐? 그만큼 뭐 있습니까? 가격이 비싼 결과 그만큼 시장에 마음대로 빠져나기 쉽지 않고 또 들어오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비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학원 현재 월세가 얼마, 또 이 건물 몇 평, 이거 다 알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 아니죠? 사람은 분명히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 완전히 공유되어 있지 못하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그 결과 뭐야?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되지 못하고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은요. 여기 있는 이 내용이 분명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상. 그죠?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은 이게 아니라 이 시장 속에 포함된다. 이거 마시면 돼. 사실은. 그래서 우리 거기 지금 우리 책의 16페이지입니까? 설명된 게 1절 부동산 시장 나와 있는데 1번 시장에 대한 유형이 있죠. 그 갈로 1번, 갈로 2번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현재 뭐 있습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 속에 포함된다. 이거 마시면 안 돼. 됐죠? 자, 그다음 2번. 자, 그 2번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뭐나 있습니까? 특징. 얘는 꽤 중요해요. 별 한 3개 정도?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첫날 제했어요. 부동산 특성이 있다죠. 앞으로 이 개론 과목에서는 특성이나 특징 딱 네 군데 나와. 네 군데가. 이 특징은 무조건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얘를 공부하는 방식이 있죠. 특징은 얘만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 아닙니까? 그럼 항상 얘는 무조건 뭐야? 비교할 때성이 무조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 특징하고 있죠. 무슨 시장 특징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항상 누가 비교하는지 압니까? 일반 경제자하고 서로 비교하면 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답이. 그래서 결국 누가 서로 비교할까는 일반 경제인데요. 자, 나중에 지금 암기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하지 말고 이해만 하시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총 8개 있죠. 이거 다 암기할 필요 없어. 자, 이거 보세요. 요거 마시면 안 돼. 요거 4개 맞게요. 실제 답은 여기서 4개 나오게 돼 있거든. 자, 일단 다시 합니다. 네, 우리 아까 했던 거예요. 분필은 가격이 전국적 일률적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는 전국적 일률적입니다. 근데 부동산 아까 했지만 이 전국적 일률적입니까? 아니지. 지역적이면서 개별적이지. 부동산 가격은. 그죠? 지역 같은 말이 국지적이면서 개별적이들이 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자 보세요. 시험 내용 뻔해. 요 말 대신 무조건 틀린 말 이거 나온다고. 이 글자. 항상. 두 번째, 수급 조절이. 자, 수급은 수요 공급 준말이에요. 물어보자고. 분필 만드는 시간과 주택 만드는 시간 훨씬 더 누가 더 깁니까? 집이지. 그죠? 그러면 지금 당장 분필이 지금 필요하거든? 하면 분필은 금방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금방 이 필요한 만큼 양을 조절할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분필은 뭐 있습니까? 수요 공급 조절이 비교적 뭡니까? 용이한 반면에 집은 지금 당 집이 필요해. 그러면 이틀만 집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지. 1년, 2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집을 만드는 시간 워낙 오랜 시간 걸리니까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한 만큼 집이 금방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 조절이 훨씬 뭐하다고요? 곤란하다. 이렇게 하시라고. 뻔하네. 틀린 말은 요 말 대신 오 나오겠네. 그지? 또 해볼까요? 얘는 분필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으면 답할 수 있어. 모양새를 설명할 수 있다고. 거꾸로. 자, 다시 묻습니다. 30평 단독주택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다 틀리지. 그죠? 설명 못한다고. 그러면 분필은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이게 설명할 수 있다고. 집은 표준화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지.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요. 표준화되어 있는 반면에 또 뭐 있습니까? 조직화되어 있어요. 근데 분필은 뭐 있습니까? 분명히 주택은 표준화되어 있지 못하고 또 뭐 있습니까? 이건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지. 또 우리 서울에서 분필한 게 100원 하면 자동 여기도 100원 아닙니까? 왜? 똑같은 물건이니까. 근데 서울에 강남에 있는 30평이 10억 했어. 그 창원에 있는 가격 얼마? 말 못한다고. 똑같은 물건 없으니까. 그래서 거래가 공개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거는 요 P란 말이 중요해요. 여기. 항상 시험 요거 싹 빼버리겠죠. 왜? 요 빼버리면 무슨 특성 됩니까? 일반자 특성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하면은 결론 보세요. 이러한 특성은 굳이 내 암기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벌써 뭐 있습니까? 요거 딱 나는 순간 이렇게 비교한다. 이것만 하시면 문제 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강조를 뭔가 이 개론 과목은 암기할 내용이 따로 있고 있죠. ES 행동을 따른 내용이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딱 나왔을 때 이 제목 먹었을 때 내가 얘는 누가 비교한 이게 알고 있으면 문제 풀 수 있다고. 한번 해볼까 여기. 자, 우리 지금 했던 여기 1번. 큰 2번에 자, 동그라미 1번 했죠? 지역죠. 그죠? 2번은 뭐 있어?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아까 했던 거 아닙니까? 부동산 가격 워낙 비싼
고가품이다 보니까 살 수 있는 수요자, 매도자, 매수자 한정돼 있죠.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예, 동질적인 뭐다기 때문에 결국은 비표준화된 거 아닙니까? 네 번째 비공개, 다섯 번째 넘어가고, 여섯 번째 비조직, 또 일곱 번째 수요 공급 조절 곤란성 나 있지. 여덟 번째 뭐 있습니까? 매매가 장기적. 이 말이 뭐냐? 자, 이거 묻는 거예요. 암기하지 말고. 분필 살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줍니까? 그건 아니지. 집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매매 기간이 훨씬 길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해하시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시 나 같으면요. 안에 있는 동그라미 1번부터 8번 암기 안 하고 요거부터만 기억하기도. 아, 요거 나왔네. 얘는 항상 분필과수로 비교하면 되겠네. 이걸 먼저 생각했다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쭉 끌고 가면 대충 이해될 거 아니에요. 실제 우리 부동산 시장 특성 이거 이외에 훨씬 많아요. 열 몇 개 있어. 그거 다 암기 못 한다고요. 암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시험 나도 마찬가지. 열 딱 나면 이건 분필과수로 비교하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 틀리면 항상 뭐라 하겠습니까? 이 말듯이 이런 게 쭉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런 게 공부하는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자꾸 이제 알고 있으면 쉽게 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3번. 자, 3번은 부동산 시장 기능인데요. 잠시만. 우리 앞으로 기능이란 말 나오지. 나오면 절대 이건 틀린 질문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맞는 질문 나와야 돼. 이 질문은. 자, 그럼 중요한 건 참 어려운 건 이게 우리 어쩌면 이 부동산 이 개론감을 공부할 때 있죠. 요거 실력 돼 있으면 좀 쉽게 갈 수 있어. 기능이 뭐냐, 기능이. 이걸 번역하시라고. 자, 간단하게. 이런 현재 이 핸드폰 갖고 있죠. 핸드폰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어떤 기능? 뭐 전화도 하고, 게임도 하고, 검색도 하고, 뭐 등등 다 할 수 있죠, 그죠? 거의 그 기능이거든. 자, 이건 쉽게 말했다고. 그 부동산 시장은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아, 부동산 시장, 잠도 자고, 또, 그러니까 그거는 부동산에 대한 기능이고 시장, 부동산 시장. 다시 배추 파는 시장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요. 핸드폰 기능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용어 달라는 건 이제 황당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기능이라는 말 뜻이 뭔가 하면 역할. 시장은 무슨 역할 하니 하는 거예요. 자, 말로 할게요. 보세요. 배추 파는 시장 가면 배추 가게 알 수 있지. 아, 배추 파는 시장 가보니까. 그죠? 배추 가게 알 수 있어. 또 배추가 싱싱하냐? 뭐 또 배추 향이 많냐 적냐? 파갈 수 있지. 정보 파갈 수 있지. 그죠? 시장 가면 배추 살 수 있지. 살 때 내가 필요한 양만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살 수도 있어. 이런 기능이라고. 역할. 그래서 우리 보통 이걸 가지고 앞말만 따서 암기하는데 요래 암기합니다. 이건 이런 거 마시면 안 돼. 이와 같이. 여기 총 6개 있는데요. 자원 배분 기능.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땅이든 배추든 자동차든 내가 필요한 양만큼만 가져가지. 보통은. 또 이렇게 해서 뭐 있으면 사람들이 필요한 양을 쭉쭉 가져간 결국은 자본이 골고루 배분되겠지. 그죠? 또 두 번째, 배추든 부동산이든 자동차든 사람들은 뭐 돈을 주고 뭘 가지지? 그 배추가 오는 거 아닙니까? 물건과 배추 뭐 하는 거예요? 물건과 저기 있는 이 돈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시장 가서 교환 기능 있는 거지. 그죠? 또 세 번째 보니까 시장에 가야만 뭐 있으면 가격이 형성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수요자와 공급 협상을 통해서 가격이 형성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보니까 현재 배추가 많다 적다
예, 부동산이 비싸다 싸다 이런 정보를 갖다 뭐 있습니까?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소가 뭐죠? 시장이지. 그리고 이건 어쩌면 공급자 입장인데 양과 질을 갖다가 조절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보니까 배추가 턱없이 많이 나 있어. 배추가 폭락했겠지. 그 배추 파는 뭐 있으면 거기 있는 장사꾼들 배추량을 줄일 거 아니에요? 그죠? 배추가 엄청 비싸대. 그 어떻게 배추를 엄청 많이 내놓겠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자 참고로 이런 건데 결론 얘 나오지. 항상 이렇게 나와. 나오면 무조건 통과해. 이건 틀린 말 낼 수가 없어. 이거는. 결국은 장난치면 요걸 장난쳐. 요건 얘고 특성 가지고. 이건 틀린 문구 낼 수가 있단 말이 이게. 됐죠? 네, 그런 걸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우측에 17페이지 갑니다. 자, 2절. 자, 2절 가보니까 뭐가 나 있습니까? 여과 과정. 같은 말이 뭐냐? 주택의 순환 과정 같은 말이기. 주택이. 자, 우리 여기 창원에 사신 지 꽤 됐습니까? 오래됐습니까? 한 30 넘었습니까? 그러면 보죠. 내려보시면 돼. 창원시가 지금 굉장히 잘 사는 동네 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30년 전에 그 지역이 분명히 좋은, 저 지역이 잘 사는 동네 안 있을 것 같아. 내가 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보세요. 이 동네가 옛날에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고급 주거지였어. 응? 여기 이 동네를 보니까 못 살고 있는 저급 주거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30년 전 경과되면 서서히 이 지역에 있는 집이 서서히 뭡니까? 낙후되겠지. 근데 조건은 뭔가 하면 도시는 점점 더 커질 수는 없습니다. 계속 커질 수 없거든. 일정 부분 그림을 남겨둘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요 지역이 낙후된 밤에 이 지역은 이제 저급은 점점점 낙후되면 이제 이 지역을 뭐합니까? 재개발 시켜버리지. 그죠? 그럼 결국 이 지역은 다시 뭐야? 고급 바뀌겠지. 그죠? 자, 또 30년 지나면 또 이 반대로 뒤집어 제가 바뀔 것 같아. 이와 같이 항상 고급과 저급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뭐라 하죠? 다른 말로 주택의 순환 과정을 쓴다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업무가 이거든요. 도시 재생을 지금 제가 하고 있어 사실은요. 재생이었던 대구에서 거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통 도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도시 재생이 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 지역이 현재 상당히 낙후돼 있는 낙후 지역입니다. 우리 옛날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럼 대부분 소득이 뭐 낮은 분이 많이 있겠지.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역이 낙후돼 있으니까 국가에서 뭐 있으면 이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 옛날에 보니까 이 지역을 뭐 했죠? 재개발을 시켜버려 보니까 집값이 확 올라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못 살고 있는 분이 이 동네에 살 수가 없다고. 그잖아요. 그래서 이 밖으로 내몰리는 거죠. 그죠? 우리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면 이게 다르면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젠트의 말 뜻이 뭔가 하면 신사입니까? 있는 분이 신혼계층 다시 들어온다는 거야. 원칙은 국가에서 이 지역을 재개발시킨 목적이 뭐야? 기존에 살고 있는 분이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준 건데 이게 웬걸 이분들은 밖으로 내몰려 신혼계층 들어가서 이 지역을 다시 장악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사회적 병폐 아닙니까? 그죠? 거기 문제 있다. 전 세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단점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게 도시재생.
재생인데 자 이렇게 합니다. 일정 부분은 낙후된 요 주거 지역은요 어떻게 하냐면 뭐 도로 등을 좀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건물을 재건축하지 않습니다. 다만 리모델링 등 해준다고. 그리고 자 여기 보세요. 요 지역은 완전히 압축개발 시켜버려. 원칙은 주거지라면. 해서 요 지역 압축개발 할 때 원래 10층까지 아파트 짓게 돼 있는데 한 20층짜리 건물 짓게 해주는 거예요. 훨씬 이전 발달됐겠죠. 같은 동네지만은. 그러면 10층 짓는 20층까지 건물 짓게 해준 만큼 얘는 혜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혜택 있는 만큼 얘들한테 거기에 있는 요 층수만큼 있죠. 이걸 갖다가 여기 있는 이 구청에서 가져간다고. 국가에서. 뺏어갖고 뭡니까? 여기 있는 낙후된 지역에 있는 지역에 도로 깔아주고 주차장 만들어주고 집을 개보수하게 해준다고.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요 지역에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은 계속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와 동시에 여기다 뭐 있습니까? 작은 어떤 이 공장들을 만들어준다고. 만들어주면 이 소득이 낮은 분들이 그만 여기서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 소득을 창출해서 이 지역에 살게 해준다고. 그럼 어느 정도 뭐요? 이런 이 소득이 낮은 분이 외곽이 저기 밖으로 밀려는 방지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다른 말로 이 도시재생 궁극적 목적이라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요지가 어떻게 설계해서 어떻게 만들까 이런 계획을 짜고 있는 사람인데 중개업자인 내 입장에서 이런 입장이에요. 이런 지 어떻게 해서 갈 것인가 생각해보라고. 저 카메라 있지만 그냥 설명할게요. 도시 재생을 한 지가 네 군데가 있어요. 중심 상업지 활성화가 있고 또 주거지 활성화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 중심 상업 중심 시가지를 활성화시킬 때는 분명 이런 적 옛날에 보니까 이 지역을 활성시키는 지역은 대부분 다 뭐 있습니까? 빈 점포 60% 이상 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지금 본다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한때 우리 중앙동이 굉장히 날렸던 지역 아닙니까? 근데 밀려갔죠. 어디 갔어? 상남 넘어갔지. 이 지역이 점점 빈 점포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지역이 빈 점포 많이 생기면 이 지역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지역을 막 계속 어떤 변형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지역 좀 자꾸 이끌어오기 위해서 막 어떤 변형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확 활성화 되겠지 이제. 그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테마가 있는 걸 만들어줘. 뭐 유명 관광지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그런 적이 우리 이제 뭐 창원도 있고 그다음에 마산 지역 가면 창동 요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주민 쭉 있으면 이제 상가 임대가 거의 차겠지. 그 월세 올라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병폐인데 나라면 요 지역이 그렇게 이제 활성한다 공표하죠. 하기 전에는 벌써 이 지역에 있는 건물 사겠다고. 공실이 60% 이상 엄청 많이 발생했거든요. 거의 월세 없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아주 특별한 지역 빼고. 그럼 건물 가격이 굉장히 싸겠지. 그죠? 근데 그걸 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 잘 된 월세가 올라가지. 건물 가치가 확 올라갑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문제는 언제 팔 것이라는 문제라고. 언제 팔 것이냐. 자 생각해 보세요. 창동구 가보니까 내가 지난주 이제 갔었는데 그 지역을 확 올라가더니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이 죽었던 중앙동은 다시 약간 올릴 수 있지만 다시 더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죽지. 아무리 이 지역이 문화거리 뭐 만든다 하더라도 일시에 확 올라간다고. 나 같으면 확 올라갈 때 그냥 팔고 도망가겠다고. 근데 사람들은 뭔가 하면
문화거리 막 뜨고 있어. 앞으로 계속 올라갈 생각한다고. 그런 이제 그쪽에 계속 있다 보니까 눈에 보여. 우리나라에서 이게 절대 장기간 갈 수가 없어. 일본 가니까 우리 일본에 갔다 보시죠. 저기 있는 뭐 후쿠오카 뭐 유인 같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게 대부분 그런 케이스예요, 사실은. 도시재생을 맞는 케이스라고. 걔들은 가능해. 거기 쭉 계속 활성화된다고. 근데 자 이런 거예요. 국가에서 이 지역을 이제 이 재생을 시켜서 이제 문화거리를 만들었어. 국가 엄청 막 1, 200 때려 넣었어. 근데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국가가 되겠습니까? 못 돼. 일정 기간 지나면 여기 있는 창원 전체가 그 비용을 대야 된다고. 그럼 1년 보통 40, 50 날아간다 여기서. 그걸 계속 지속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는 거면 활성화되고 그 마을 지역 주민들이 이 단체에서 수익을 창조해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고. 근데 이게 한국에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제가 쭉 분석해 보니까. 일본은 국민들 의식이 뭔가 하면 이 어떤 단체에 있으면서 내가 톡 튀죠. 팀이 그냥 돌맞아. 팀 안 돼, 일본은. 성격 자체가. 그래도 기본주의가 뭐 단체주의라고. 그러니까 마치 일본 애들 기본 성격 뭔가 하면 나는 어떤 기계 한 부품이야. 걔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 이 결합이 잘 되게 돼 있어. 근데 한국 사람은 좀 개인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심지어 제가 해보니까 웃기는 건 어떤 줄 압니까? 이래. 우리 주거지역을 이제 물어봤어. 재개발하는데 곧 이제 이 재생하는데 이 다 옛날 집이니까 다 낙후된 거 아닙니까? 도로도 이미 계획된 도로 아니고 그냥 자연생에 만들어진 도로 아닙니까? 옛날 집들이. 그죠? 그러니까 꾸불꾸불한데 요 지역을 이제 이 지역 주민한테 묻는다고. 분명히 요 지역에 도로가 들었으면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주거든.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분명히 집값 올라갑니다.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어. 어떤 심보가 있는가 하면요. 웃기는 게 요 작은 도로 바로 앞에 있는 얘들은 집값 확 올라간다고. 요 뒤에 있는 사람 집값 조금 뛰거든요. 조금 뛰어. 그러면 얘가 있죠. 얘 집값은 배합한다고. 그러면서 못하게. 물론 누구는 이 10원 먹고 누구는 100원 먹고 차이 있는데 못하게 한다니까. 그리고 일부러 여기서 우리 하면 요 앞에 지금 집값이 크게 뛸 거 아니야. 뛰면 그만큼 여기 요 뒤에 도로를 다시 좀 작은 어떤 소를 만들어 준다고. 그 얘한테 부담하라 한다고. 그럼 사실 그 쌤쌤이 사실요. 근데 싫은 거야 이 사람은. 얘도 싫고. 그러니까 내 이익만 지금 챙기려 생각한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주민들 한 한 100명이면 갖다 놓고 이야기하면 다 틀려. 이거 할 수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단합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절대 안 돼. 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중개업자라면 부동산 투자자라면 나는 뭐 한다 했을 때 사가지고 확 올라갔을 때 팔고 도망가겠다고. 이게 제일 장대야. 근데 실제 이제 이걸 갖다 제가 이 계획한 내 입장에서는 말 못하지. 이걸 최대한 방식해야 되니까 블러스를 최대한 방식해서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그게 안 된다고 이게 해보면. 그래서 하여간 제가 강조하는 뭔가 하면 지금 대세는 도시 재생이거든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이게 업자에 대한 어떤 마인드라고요. 그런 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무조건 이거 갖다 이거 시행하고 내 입장에선 이걸 최대한 수익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그런 방식에서 생각했지만 그건 사실 안 돼. 한국도 보니 그게 시행이 안 된다고 하죠. 일정 부분 국가에 지원할 때는 된다고요.
일본은 제가 거의 1년에 두세 번 가는데 모든 지역가면 거의 잘 돼 있더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많이 보니까 이게 국민성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걔들은 철저히 이 집단 단체주의입니다.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일본은 무조건 그 조직에서 튀면 걔는 돌맞아 죽는다고. 한국은 튀어야 돼. 그런 거에 대해서 올 수 있는 이 개발이 좀 다르더라 보니까 그런 시각이. 하여간 나중에 실제 투자할 때 그걸 좀 보시라고. 어차피 대세는 그거거든요. 재생이 대세야. 대세는. 예. 그래서 한때는 네. 그게 200억, 그다음 100, 한 400억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성수 때 이제 서서히 좀 떨어지죠. 한때는 엄청 많이 맞았다고. 초기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거지 회복된 그거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이렇게 하시라고요. 우리가 어떤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제가 항상 이게 수업도 너무 중요한데 중개업자 입장이 뭔가 하면은 지금 현 정부에서 뭐 정치 발표하죠. 그걸 비판할 건 없다고. 그 사람들은 이 정책 나쁘다 뭐하다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런 정책 나왔어? 그럼 나는 어떻게 행동하겠다 그걸 생각하셔야지. 내가 비판된 그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좀 표현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 드렸죠. 내 친구 중에 굉장히 똑똑한 친구 있는데 얘는 책을 절대 두 번 이상 안 읽습니다. 딱 한 번 읽으면 한 번 딱 읽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몇 페이지 몇 줄인지 다 알고 있다고요. 제가 살면서 그런 사람 딱 두 번 봤어. 얘는 딱 이거 보죠. 딱 한 번 보면 이게 사진처럼 찍힌답니다. 머릿속에. 근데 이 친구가 하여튼 서울에 가는 친구인데 얘가 이제 부동산 쪽에 이제 하고 있어요. 나와 같이 이제 박사 끝난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보고 5년 전이죠. 저기 KBS에 남북 통일에서 이제 미 국무 차관에서 이제 그걸 세미나 했다고. 그 전화 왔어. 가재. 그래서 따라갔지. 갔는데 나는 통일하는데 저기 독일처럼 통일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런 게 열심히 들었어.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는 왜 갔냐 물어봤어. 통일되면 어떤 부동산이 뜨고 뭐 할 것인가 여기 관심 있는 거예요. 방향이 다른 거 아닙니까? 나도 얘 때문에 참 많이 배웠는데 얘가 거의 개발하면 순간 자금본이 한 500억 이상 모을 수 있습니다. 500억 정도는 끌어올 수 있다고. 나는 지금 정부 정책 다 발표하죠. 제 성향이 뭔데 정털이다, 잘못되었다, 뭐 현재 국토부 장관이 뭐 순직은 사기꾼이다,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약에 얘는 아니야. 그건 내 개인 생각이고 이 정책 나왔어? 그럼 여기에 여기서 어떤 이익이 있어? 앞으로 여기 좀 문제 있으니까 다시 바뀌겠다? 예측 그걸 따라 움직이더라고. 그 말은 뭔가 하면 주어진 환경을 내가 자꾸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 아까 했잖아요. 우리 창동 지역이 분명히 지금은 좀 지지난주 가보니까 6시 되니까 거기 보림시장이죠. 네. 문을 닫았더라고. 전방문 이제 사람 손님 없으면 문 닫겠죠. 그죠? 아마 1년 전만 해도 안 그랬을 것 같아. 좀 더 길게 있을 것 같아. 그때 손님이 많이 왔으니까. 하여튼 관광객이 꽤 많이 왔었거든요. 1년, 2년 전만 해도. 그러면 내 입장에서 내가 어떤 투자할 수 있는 투자꾼이라면 나는 좋다. 이 현상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언제서 언제 팔 것이 이걸 생각해야 되지. 물론 우리 국민의 마음을 봤을 때 거기 앞으로 활성화 되겠다. 이게 중요하겠지만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인드를 갖다 그렇게 자꾸 바꾸시라고요. 나는 그 친구 때문에 경쟁을 많이 배우고 많이 느낀 사람인데 그 지금 어떤 정부 정책 나오죠. 비판 안 합니다. 속에서는 진짜 이런 것도 있어. 진짜 이 대학 교수들 다 멍청한 사람들이 꽤 많아. 아니, 국토부 장관이 그 하여튼 지금 장관하고 이 사람이 부동산 아니야. 몰라. 관계없는 사람 아닙니까 진짜. 교육부 장관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 이 교수 저기 열심히 욕하면 그거 아닙니까? 아니 너들 해갖고 뭐냐? 네 자리 못 가져가고 맞거든. 그런 어떤 병폐 있지만 그거는 정부 그 문제고. 그건 주어진 고상에서 내가 어떻게 내 수익을 챙길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그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생각에 대한 차이 같아요. 내 친구 이만은 가면서 항상 이 거리를 가면서 부동산 쪽에 모든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계속. 요거 들어서 뭐가 좋을 텐데 어떻게 될 것인데 이런 심지어 얘는 뭐가 구성한 줄 압니까? 우리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 있죠. 일본에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유치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름 보통 이게 땅이 거의 한 300만 평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얘는 생각이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봤을 때는 삼성 에버랜드 있죠. 그런 거 한 2배 더 커야 되는데 그런 적에 유치하면 어떨까? 거기서 김포공항에서 왔을 때 뭐 철도 어떻게 놓고 이걸 다 지물에서 생각해야 좀 다른 거죠. 스케일이.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지만. 그러니까 지금 대선 어쨌든 모든 정국은 현재 문재인 정부는 재생이거든. 더 이상 이제 도시가 더 이상 확장할 수는 없어요. 확장할 수도 없고. 요 안에서 뭔가 하면은 좀 살고 있는 동네를 갖다가 못 살는 동네에 있으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했을 때 저속에 있는 계층 어떻게 해서 더 이렇게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인가 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어떤 전 세계 모든 나라 마찬가지야. 선진국은 이게 모든 선진국이 지금 항상 고민이 이거거든요. 이런 고민.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 이게. 그래서 그랬을 때 내가 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무리 없이 돈을 벌 것인가. 이거 분명히 사기 투기는 아니거든. 국가에 깔아준 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렇게 가져갈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순환과정 그 말입니다. 고급이 저급으로 저급이 고급 바뀌는 그런 과정 묻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서 뭘 보는가 하면은 기본 전제가 있어. 우리 책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자, 항상 여기 구분할 때 첫 번째 말입니다. 구분할 때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을 구분한다고요. 절대 이건 기본 전제가 중간 계층 없다 가정합니다. 항상. 그러면 이때 주택을 차지할 때 어떤 집을 차지할 것인가 아니면 차지할 것인가. 당연히 고소득 계층은 좋은 집, 고급 주택을 차지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소득이 낮은 분은 뭐 있습니까? 저급 주택을 가져갈 거에 틀림없이. 뭐 이건 뭐 이론에 어떤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이런 건 좀 중요하거든요. 자, 보세요. 과연 신규 주택은 누가 이 집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거요. 자, 신규는 비싼 거지. 기본 개념이. 비싼 만 항상 뭐 있습니까? 고소득 계층이 이 집을 차지하지 절대 소득이 낮은 분이 이 집을 가져갈 수 없다는 기본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부동산 기본 전제 어떤 전제 가정을 두고 한다고. 그러면 소득이 낮은 분은 저소득 계층은 어디에서 주택을 공급받을 것인가? 요게 문제 핵심이에요. 아까 보니까 고가 주택이 시간이 점점점 경과되면 집이 노후화되겠지. 그죠? 집값은 뭡니까? 떨어져. 그와 같이 이제 그런 집을 통해서 뭐 있으면 이 집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 보통 뭐라 하냐? 고급 주거지 주택 중에 우린 그걸 가지고 다른 말로 하향여가입니다. 하향여가를 통해서 주택을 공급받는다 요거라고 표현 자체가. 자, 그럼 결국은 이거 장난치가 상향되겠지. 그죠? 하 반대 상이니까. 자,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우리 여과 종류가 두 개 있어요. 본명에 보니까 하향여가가 있단 말은 그 반대에 뭐가 있다? 상향여가 있지. 그죠? 요 두 개 차이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문제에서. 요 두 개가. 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보세요. 쉬워. 상향은 잘 보셔야 돼. 금방 알 수 있어. 원래 이 집은 소득이 낮은 분이 갖고 있는 집이에요. 네? 시간이 서서히 이 경과되면 건물이 서서히 뭡니까? 노후화되겠지. 그죠? 노후화된 만큼 이제 이 지역을 재개발하면 집값 올라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원칙은 이 지역에 집을 저소득이 갖고 있는 집인데 소득이 높은 분이 이 집을 뭐합니까? 재개발 등을 하기 위해서 이 집을 가져가지. 여기 상향이야. 다시요. 하향이란 것은 원래 이 집은 소득이 높은 분이 갖고 있는 집인데, 네? 집인데 시간이 경과되면 서서히 뭐 있으면 소득이 낮은 분이 이 집 가져가겠지. 왜? 건물 노후화되니까. 그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냐? 다른 말로 하향여가를 쓴다고. 여가는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 거 아닙니까? 딱 나오거든 무조건 뭐 있습니까? 이것만 생각하라. 앞에 누가 갖고 있나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에 이 집을 어느 놈이 가져갈래?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니야. 그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예? 집이 상당히 낡은 집인데 재개발하기 위해서 소득이 높은 분이 가져간다. 이게 상향이고. 그죠? 여과란 건 바뀐다 이 말 뜻이니까. 순환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 있습니까? 원칙은 집이 좋은 소득이 높은 분이 갖고 있는 집인데 집이 서서히 시간이 경과되면 건물이 노후화되겠죠. 집값 떨어지지. 얘가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얘 가져간다고 이게 하향이라고. 여러분 보는 시간 하나. 두 번째. 자, 이 동네는 굉장히 잘 살고 있는 이 동네 고급 주거지라고. 이 동네는 굉장히 못 살고 있는 저급 주거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집을 여러 개 있는데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걸 갖다 지금 팔려고 고민한다고 하는데 그냥 팔 것인가 아니면 하자 보세 팔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자, 일단 이걸 그냥 팔면 이렇게 해보자고. 팔면 고급이죠? 9억 한대. 얘는 그냥 저급이죠? 3억 한대. 예를 들어서. 근데 집이 약간 하자가 있어. 그래서 예상컨대 여기 수선비가 들어간다면 대충 자기 집값 10% 정도 들어간다 해보죠. 그래서 이게 9천만 원 들어간대. 10%니까. 얘는 3천만 원 들어간대.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이 수선 후에 판다면 처분한다면 과연 얘는 9억 9천 이상 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해 본다고. 근데 중요한 건 주변적이 무슨 적이죠? 고급이지. 나한테 도움을 주겠습니까? 불리한 영향 주겠습니까?
도움 주겠지. 그래서 얘는 10억 5천 이렇게 주고 팔 수 있다 가정해보자. 예를 들어서. 자, 요 지역은 수선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9천 들어갈 예상이 있는데, 그지? 집값이 주택 가치 상승분은 9억 되는 게 10억 5천 되었지. 1억 5천 더 뛴 거 아니에요? 예상컨대. 이런 점 하자 보사겠습니까? 그냥 가겠습니까? 하자 보사겠지. 그 집은 점점점 더 좋아지겠지. 좋아진다 무슨 얘가? 상향이라고. 응? 자, 근데 얘는 보니까 주변적인 나한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저급 아닙니까? 저급이다 보니까 이 집을 하자 보세에서 판다면 3억 3천 주고 팔지 못하고 3억 2천 이렇게 주고 팔더라 이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수선비는 3천 들어갈 예정인데 주택 가치가 올라가는 2천 뛰는 거죠? 이게 더 크겠죠? 그럼 하자 보수하겠냐고? 안 할 거 아니야. 안 하면 점점점 건물이 더 떨어지겠지. 그죠? 이게 하향력이라. 그러니까 보는 식 두 개요. 첫 번째, 어느 놈이 마지막 집을 가져갈래? 묻는 거.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이 집을 고급 저급 신경 쓰지 말라고. 이건 의미 없어. 이건 아무 의미 없고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건 누가 더 클 것인가 따라서 하자 보수할 거 말고 따져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가치가 더 크면 하자 보상 결과 상향, 집이 좋아지는 상향이고 수선비 더 크면 하자 보수 안 하겠다죠? 집은 좀 노후화되니까 이건 하향이니까 가치가 더 클 때는 상향, 수선비가 더 크면 하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 우리 거기 있는 책 내용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 예를 먼저 기억하시라고 이런 걸. 이와 같은 걸. 자, 하여튼 대충 여기에 여가라는 개념 알겠다죠? 여가는 고급이 저급, 저급, 고급 바뀌는데 그 과정에서 이 종료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종류를 좀 기억하시면 굳이 내가 이건 이 안 되는 거 분명 아니거든. 되는 건데 어떻게 기억할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17페이지 있는 밑에 3번 효율적 시장 할게요.